안녕하세요. 참새TV 알고 싶어요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 걱정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알고 싶어요 시즌2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정혜학교 이성애 수석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특수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를 앞두고 많이 설레시고 떨리시고 하실 텐데, 제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근무해 본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특수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 교육기관의 형태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특수교육이 제일 처음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법은 특수교육진흥법일 거예요. 네.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네.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 선정,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가 교육장이나 교육감한테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먼저 선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선정 이후에 어디로 배치를 받을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특수학교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네네.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네. 특수교육 대상자로는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됩니다.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특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또 곧 아이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 특수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비장애 학생들과의 통합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진짜 장애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 외에 조부모님들께서 늦된 거야, 좀 놔둬봐, 차차 나아질 거야 라는 네네.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유치원 교육을 조금 더 받아서 좀 더 커서 그렇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치료실을 전전하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수학교로 가면 아예 일반 아이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래서 통합의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힘들어도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네. 포기하는 마음처럼 특수학교로 입학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어려운 건 시키지 않을 거야라고 네.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또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를 저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기준을 아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비장애 학생의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도 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뭔지 사실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라는 것은 많이 어렵겠지만 네. 우리 아이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네. 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 행복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까? 네네. 그 준비를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질적인 삶의 의미를 새겨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아셔요. 네네. 그럼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부모님들께서 부모님의 성향도 물론 포함이 되도록 하고 의지도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 의미를 사실 좀 생소한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 활동은요, 네.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네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누리과정, 네. 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공통교육과정,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 그리고 지적장애와 정서장애 학교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네네. 지금은 2015년에 개정이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수업을 며칠을 해라. 그리고 교육 내용은 이런 성취 기준을 가지고 교육해라. 또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시간표에 해당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시수들이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해요. 학교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교사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 나라는 재량권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국가 수준이고요.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주별로도 달라지고 학교별로도 달라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선택이든 사실 아이의 삶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 특수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학교는 교육과정을 실현해내는 기관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네.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중학교 3학년까지 운영이 되는 공통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감각장애나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보완될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점자로 읽고 점자로 표현을 하는 것을 넣는 거죠. 네네. 또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더 쉬운 의사소통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수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네네.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지체장애 학생들한테 네네. 필요하잖아요. 네. 예, 접근성을 조금 높이는 활동들 위주의 것들이 공통교육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적장애 학교와 정서장애 학교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학교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하고 약간 편제가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영어, 3학년부터 배우는 네. 영어가 없다던가, 그리고 이제 진로와 직업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한다던가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조금 편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서는요, 재량권을 조금 더 많이 줬습니다. 보통 교과 내에서 30%로 교과 간 뭐 네네. 국어를 많이 하고 수학을 좀 줄인다던가 사회를 많이 하고 뭐 과학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30%의 증감을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 있는데요. 네. 중도 중복장애 학급에서는 네네. 교과를 50%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물론 이거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요. 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핵심 역량이라는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2015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성취 기준은 저희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 역량이 일반 학교와는 좀 비슷하다, 오히려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네. 그럼 특수학교만의 특징이나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하고 교육 목적이나 방향이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좀 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흔히 말하는 개별화 교육, 네. 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예,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 개개인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죠. 예, 그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또 어느 점에서 필요로 하는지를 부모님과 그다음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 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지원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형태들이 개별화 교육계획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 학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를 중심으로 계획하기도 하고요. 자립을 위한 자기관리나 또는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또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원 서비스를 언어 치료를 할 것인지 뭐 작업 치료를 할 것인지 하는 서비스들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하는 거는 예, 아이를 중심으로 하고 학부모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서 하게 됩니다. 네,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인데요. 이 자기결정 능력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기결정권. 이건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인데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은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잖아요. 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교육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당연한 권리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스스로 그것을 주장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 당연한 권리를 배워서 익히게 되는데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이것을 아는 능력부터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장단점을 이해하고 또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긍심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까지 이것이 자기 결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책임감까지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학교에서는 선택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교육받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라고 하는 거,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 광고 중에 공익 광고 중에 그 강아지가 보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예, 사람은 너무 예쁘니까 아우 귀여워 하고 다가가는데 이 강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 무서운 어떤 존재겠죠. 그래서 무서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 이거는 버텨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싫은 건 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무서운 건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을 무조건 다 이겨내는 힘을만 기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굳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참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이 아이의 삶의 형태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알고 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은 것은 싫다고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발달 장애인이었는데 자기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그 기회를 주니까 오히려 기능이 더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기결정 능력과 또 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는 게 좋냐, 아니면 특수학교에 아예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고민이 많으셔요. 네. 그 부분이. 예, 내 자녀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길러줄 것인가라고 한번 그런 네.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수학교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또 특수학급도 마찬가지겠죠. 장점과 단점은 항상 어느 기관이나 공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왜 그럴까요? 구성원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교육 형태에서는요. 네. 구성원들이 또래 아이들도 많이 바뀌지만 네. 또 지원을 해주는 교사들도 바뀌고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인적 자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교가 좋아요라고 쫓아가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뭐 교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생님 밑에 얼마큼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몇 년이나 받을 수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건 환경적 요인보다 인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떤 선생님들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몇 년을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갈지 그 부분들을 한번 놓고 고민을 해보시고 네. 또 내가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과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같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네.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준다면 예,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선생님께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질문에 이 수석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이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수학교를 선택할 경우 세부적인 개별화 교육 지원은 가능한데 또래 비장애 학생들과의 소통 방법 또는 통합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또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선택할 경우엔 통합의 경험은 충족할 수 있지만 특수학교처럼 개별화 교육 지원이 어렵다.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완벽히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긴 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교육의 완벽이라는 것이 있다면 정해진 게 있다면 네.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네. 예. 우선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이면 어느 곳이든 어떤 학교든 학급이든 통합학급이든 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도 개별화 교육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의 장단점은 바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래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일반 교육 형태가 더 강하죠. 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하고 물리적인 통합을 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아이였나? 또 우리 아이의 현재 지금의 상태나 특성이 가장 적합한 형태가 통합교육일까라는 것은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또래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반면에 또래에 관심이 많아서 모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술을 또 그렇게 해서 길러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완벽히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어머님 편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잘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방향을 초점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수학교에서도 또래와 잘 협력하면서 자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특수학급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경우 당당히 자기 자리매김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위축되고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선택이든 이제 아이의 성격과 성향을 이걸 잘 파악을 하고 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질문도 또 같은 맥락인데요. 저기능 자폐 아동의 경우 밥 먹기, 옷 입기, 신발 신기가
같은 자조가 이제 어렵다. 그렇지만 친구들을 좋아하고 또 모방하기도 해서 상동 행동이 없다면 초등과정은 일반 학교에 보내고 중등과정은 특수학교에 보내는 게 낫다라고도 하는데 중학교 때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게 가능하냐? 초등학교 때부터 특수학교를 보내면 통합반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고민이 된다. 이런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네. 좀 전에 또래 친구들 보면서 모방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네네.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통합교육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리된 형태이긴 하지만 특수학교의 장점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는 신입생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처럼 초등학교는 한 학급밖에 없는 학교가 좀 있고요. 네. 예, 두 학급이 아니고, 근데 중학교는 두 학급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통합 교육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학생 수 입학이 그렇게 학급 수를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신입생이라고 해서 우리 특수학교를 못 들어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학급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이미 두 학급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중학교 특수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알아요? 중학교 특수학교를 더 많이 지어주시면 입학 후에 뭐 학교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한 학급에서 두 학급으로 들어서 특수학급을 다니다가 특수학교로 들어온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희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지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훈련이라던가 자기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오거나 아니면 제일 큰 문제가 또래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하는 것을 잘 못 해본 예,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를 일반 학교에 있기는 했었으나 중학교에 왔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수학교에서 자기관리를 비롯해서 친구들과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로 사회성을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그 화를 풀어내는 방법들, 예, 호흡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화를 일단 풀고 뭐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특수학교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은 긍정적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 단위로도 하고 그래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고 또 개별 지원도 긍정적 행동 지원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교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분노를 참았다가 집에 가서 터뜨리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춘기가 되는 5학년, 6학년 요때쯤 완전히 폭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반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사춘기 접어들면서.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정말 폭발적인 아이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와서 통합교육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맞는 적절한 학생한테 맞는 교육이 어디인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단순히 초등학교만 들어가서 6년 잘 버텨볼 거야 이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이 고민이 초등학교 교육에도 연계가 돼서 특수학급으로 갈지 통합학급에서 배울 수 있을지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내 아이가 통합교육이 맞을지 특수교육이 맞을지 이런 걸 잘 선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의 반 구성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도전 행동이 적은 아이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아이는 일반 학교 가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수학교에 갈 정도로 도전 행동이 심한 것도 아닙니다. 특수학교에 가면 도전 행동이 있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도가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도전 행동이 적은 아이들을 따로 모아 반 구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내 아이를 보호하겠다라는 네. 생각이신 거죠. 예, 이해는 됩니다. 네. 자, 특수학교에는요,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가 있는데요. 유치원이 없는 학교도 물론 있고요. 유치원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의 초등학교는요, 학급이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도전 행동이 있고 없고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머님 생각에 특수학교에서 학급 구성을 우열반을 원하시는 거는 분명 아니실 거예요. 네. 예, 우열반이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어느 반으로 들어갈지 그렇죠. 다르죠. 네. 예, 그 우열반이나 이런 것 우열반으로 나누든지 뭐 행동으로 나누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학급 편성 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는 합니다. 물론 뭐 한 학급밖에 없는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네. 있고요. 또 두 학급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바로 사회의 역할, 사회성을 기르는 것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매일 맞고 다니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도전 행동이 우리 아이는 없고 다른 아이는 있고 네. 이렇게 구별되지는 아마 않을 거고요. 네. 학급 편성기에서 저희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의 특성입니다. 이 아이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서장애 학교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우는 소리에 민감해서 도저히 그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럴 경우엔 저희가 나눌 수밖에 없죠. 예,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고 학생의 이제 특성, 능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시고요. 또 저희 담임, 비담임, 뭐 교과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인력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걸로 1차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시 또 과정 부장님들과 교감 선생님하고 같이 다 이거 맞는 거야? 라고 다시 보시고 또 그거를 학교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쉽게 결정 나는 그런 학급 편성은 아니고요. 예,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네. 네, 어머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도 되게 철저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잘 편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수업 시 활동 보조 선생님을 동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자조인지는 되는데 약간의 공격성이 있어서 초등학교 수업 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수업 중 활동 보조 선생님이 동행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우선 질문하신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약간의 공격성. 이게 이 표현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는 가족 다음으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약간의 공격성을 가정에서도 보인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보일 텐데 그 약간의 공격성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중재를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재가 필요할 경우는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특수교육 실무사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강남구청과 서천구청에서만 지원해주고 있는 학습 도우미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없는데 이런 보조 인력 배치가 있기는 하나 이 아이의 전담으로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학급을 구성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는 많은데 지원 인력은 다 1대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부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으나 만약에 특수학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통합되는 시간에 시간표도
보조 인력 배치의 시간표도 계획을 하십니다.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실무사가 있는 학급이 있고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학급도 있고요. 전혀 없는 인력이 모자라서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저희들이 보조 인력이 학교에 배치되는 그 인원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요청 후에 교육청에서 수를 또 배정을 하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공격성이 어머님이 생각하는 약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이 아닐지 또 공격성이 그러니까 인지는 되는데 공격성이 있다 그러면요. 생각을 해서 일부러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통학학급 담임 선생님과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또 안 맞는 경우, 또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학을 가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거든요. 네, 절이 싫으면 떠나야죠. 예, 그런데 이것도 또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예, 통합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취약 통지서가 나오는 동네에서 가까운 학교로 가는 것이 제일 좋죠. 예, 왜? 동네는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온 환경이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이라는 점 굉장히 큰 교육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를 분명히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또 그만큼 우리 아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소외감을 느끼는 동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주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면 지금 나랑 안 맞는다라는 사람과 다른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죠. 또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언제까지 맡아주실 건데요. 예,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만큼인지 아니면 옆 학교는 괜찮은지 이런 질문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학교 한 곳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학교 구성원은 계속 바뀔 거고 아이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전부 다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게 상황을 정말 잘 이것저것 따져서 결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으면 내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 남들과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게 사실 좀 힘드시다고 해요. 또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처럼 일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전혀 못 느끼시나요? 또 나름의 행복이 네, 맞아요. 나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면 수업이 중요한데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줌이라는 것을 하면서 1대1 또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도 소외가 되지 않는 한 번도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름이 불러지고 관심이 쏟아지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내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과 똑같아야 돼. 그래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남들이 가진 만큼 가져야 된다.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녀의 최대 적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네. 엄치나 너무 싫어하죠. 예. 비교당하고 그만큼 되기를 강요받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네, 그런 유대인 교육법을 말씀하시면서 보복당하는 부모라는 그런 말을 하신 전성수 박사님도 사실 계셔요. 예. 미국 학습 또는 뭐 인간개발연구소에서 40년 이상 교육자로 일한 토머스 암스트롱 박사는 부모와 교사를 위해서 신경 다양성 안내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예. 이 제목이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예. 이제는 자폐증, 우울증, 난독증, ADHD 등에 대해서 뇌가 고장난 사람으로 보는 질병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신경 다양성이라는 두뇌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서 강점, 네. 재능, 적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중지능 이론이 지금은 대세입니다. 남들처럼 해야 하는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네. 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울시 교육감님이 공포를 했습니다. 학습 부진하는 용어 바꿨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예, 용어 변화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지원을 통해서 모두를 책임지겠다는 자세이거든요. 특수교육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통합학급이든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준비가 법으로는 이미 완벽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법처럼 완벽한 법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는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얼마큼 노력하실 것인지가 문제이거든요. 자, 특수학교가 더 필요한 지역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한 학교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안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고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제는 높아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조금 질적인 것들도 높아질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시스템도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님들의 궁금증 다 해소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참새TV 알고 싶어요 시즌2 두 번째 시간은요. 서울 정예학교 이성애 수석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일반학교, 특수학급 또 특수학교에 각각 보내신 부모님 두 분 모시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